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상당히 좀 재미없는, 세션일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뭐, 항상 실습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까지 다 잘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재미가 없고 지루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진행된 세션에 대해서 이제 아젠다를 보면은 우선 이제 정규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한 의미에서 되짚어보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보안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은 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세션에 앞서서 간단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한 마음을 푸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시간에 대한 관리, 영어로는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아니면 보안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도 보면은, 긴급성과 중요성, 이거는 이제 잘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타임 매니지먼트 하면은 이제 4분면을 이제 보통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4분면을 이제 보면은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일, 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또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제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은 뒤로 미루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의 핵심은 이제 뭐냐면은, 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나눠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게 돼요.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선순위 관점에서 보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제 먼저 첫 번째 프라이어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긴급하지 않지만 이제 중요한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긴급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업무를 할 때에도 이런 시간 관리를 이제 엄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안 이제 업무 관점에서 이제 좀 보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이제 사고 대응이라든지, 그죠? 막 사고가 났는데, 그걸 대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서 이제 비즈니스상 중요한 이제 보안 관련된 운영 업무 지원이라든지, 내부 감사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아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긴급하지 않지만 또 중요한 일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꼭 해야 될 그런 프로세스적인 관점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안 패치나 어떤 보안 솔루션의 패턴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내부 감사를 하고 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안 트렌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수립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 임직원에 대해서 보안 인식,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보안적인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긴급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면 결국 보안 사고로 이제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이제 보면 뭐 회의나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항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임 가능한 이제 그런 업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용 분석 없이 그냥 무작정 개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이제 뭐 그냥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와 무관한 아니면 연계되지 않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이제 시간 관리를 할 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할 것이 긴급성과 중요성 중에서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면 앞으로 생각할 텐데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세요? 좀 뭐 울리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어플리케이션들이 취약한가? 왜 취약할까요? 그동안의 이제 생활 패턴으로 보면 보통 이제 보안보다는 비즈니스를 더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보안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어떤 이 납기를 준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이제 취약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 어떠한 보안 요소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개발자들도 이제 어떻게 보안 개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보안 교육의 부족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것들이 이제 복잡도 성능이 높아지고, 뭐 외부 환경,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연관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호들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취약점들이 외부로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게 개발도 됐고, 그 다음에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 그 취약점들이 노출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취약점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분류,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OWSP 탑 10,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OWSP 탑 10이 가장 작은, 컨사이스 형태의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웹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좀 더 이제 브로드한 이제 그런 취약점 리스트를 좀 본다 보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많은 산스, CWE, 산스의 이제 가장 위험한 25가지 소프트웨어 오류 이런 것이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25가지 가장 취약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분류가 된 것뿐이지 CWE 항목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얼핏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800 몇 개 이렇게 쭉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이 넘버링 된 게. 그래서 이제 보안의 웬만한 취약점들은 이제 CWE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OWSP는 좀 작으니까 뭐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OWSP를 많이 보지만 전체적인 이제 브로드한 취약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CWE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CWE 항목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ASC라고 하는 이제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버전 입증률도 이제 간혹 참고하는 이제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CWE에 대한 그 보안 취약점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좀 더 만약에 탑 10, 10가지가 너무 나는 쉬워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CWE를 가서 뭐 거의 1000몇 가지가 넘을지 몇천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취약점의 바다에 푹 빠지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렇게 하고 자, 그 보안 위험 측정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제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평가랑 이제 같이 결부가 되는데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제어할 수 없다. 그 일반적인 명제예요. 그런데 이제 보안 자체는 이제 측정 자체를 이제 잘 고려를 못하니까 사실 이제 보안의 효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약점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을 이제 정량하기도 어렵고
보안 투자 대비 효과를 말하기도 어렵고, 측정 지표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업무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돈 쓰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썼는데 그 얼마만큼 효과를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안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취약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약간 품질하고 이제 결부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이제 잘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그래서 보안 취약점을 이제 수정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정량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안 위험을 이제 측정하거나 보안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상된 테스팅 프레임워크나 방법론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데, 그런 것이 잘 갖춰졌을 때는 3배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런 방법론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고, 디파인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디플로이, 메인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림에서의 핵심은 SDLC 초기 단계부터 이제 보안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보안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취약점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사실 설계 때부터 보안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보안 전문가의 또 하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OWSP 테스트 프레임워크이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장표를 추가해 놓고요. OWSP 그 테스팅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통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제 보면은 일단 적절한 그런 SDLC. 여기서 SDLC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 보안을 준수해서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정책과 표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서. 사실 국내에서는 문서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은, 보통 뭐 그냥 아름아름 전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식이 전달되고 하는데, 사실 문서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 설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디파인 하는 단계와 디자인 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실제 이 비즈니스 분석가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죠. 아키텍트.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개발 PM, 개발 프로젝트 리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업무에 어떠한 보안 요소가 필요하냐, 이거를 정확하게 디파인해주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에 특화된 이제 보안 전문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아키텍트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큰 대기업 이외에는 그런 보안 아키텍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떤 정의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어떠한 보안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와 아키텍처에 반영해야 될지를 이 단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 검토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겨우 하는 게 이제 보안 테스트나 모의 해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취약점을 찾아도 수정이 하기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안이 뭐 장애가 된다 한다든지 보안 때문에 납기 못 맞춘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를 원체하지 이러면서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재앙의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계 단계부터 사실 이제 보안 아키텍트라는 그런 롤이 사실 국내에는 이제 명확하게 디파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취약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떠한 보안 기능들,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뭐 이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 어떠한 이 보안 요구사항, 보안 기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설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보안 테스터라든지 모의 해킹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지식 수준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 이제 이런 정의한 설계단을 지원하는 이제 보안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전문가에서 어떤 기존에 되어 있는 설계랑 아키텍처를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ML, 보통 유즈 케이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유즈 케이스 모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모델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유즈 케이스만 고민하는데 우리 보안 전문가들은 원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언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위협에 대한 모델링이나 위협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발 단계인데 이제 개발 단계는 이제 그 정말 이제 안전한 그런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겠죠.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데 하기에 앞서서 이제 코드 워크스루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 워크스루는 이제 개발자가 내가 이러한 코드를 이러한 로직과 이러한 흐름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자가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통해서 개발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앞서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올바로 반영해서 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코드 워크스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자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드 워크스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시큐어 코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서 그런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런 코드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누락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코드 워크스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 코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코드 리뷰를 이제 해서 정말 시큐어 코딩을 했는지, 그래서 뭐 AWS 탑10 기반으로 해서 취약점은 없는지, 다른 뭐 보안적인 문제점들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이제 코드 검토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이제 프로그램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지면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배치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모의 해킹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고, 인프라 자체에 보안 강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구성관리 테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 운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 제가 최근에 서울대 박진식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합니다. 보안은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장기적인 계획과 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위주와 운영 단계에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모두에 새로운 보안 위험, 그죠? 취약점 항상 새롭게 항상 나오죠. 저도 이제 취약점 리스트를 쭉 이제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를 해줘야 결국에는 그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가 이 보안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상당히 또 국내에서는 또 많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안 테스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AWS 탑10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결국 그
취약점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개발자로서 이제 길을 가시는 분들은 이제 시큐어 코딩을 하기 위한 거지만은 만약에 이제 보안 테스터, 보안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보안 테스터의 그런 역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참 재밌죠. 지름길도 없고 완전함도 없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보안 테스트를 할 때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컨설턴트가 했든 어떤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했든 100% 취약점을 모두 발견했느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안 자체도 어떤 것을 하든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을 하는 거지, 보안을 100%로 하기 위해서 보안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안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테스트도 보안 테스트를 함으로써 보안 취약점이 100%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보안 취약점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이 관리해야 될 리스크 안에 들어오는 취약점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만약 100%라고 하면 새로운 취약점 이런 얘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으로 생각해라.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보다 빨리 앞서서 이제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SDLC는 이제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이에요. 그래서 개발 보안 라이프 사이클 각 단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주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Development Life Cycle,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에서 반드시 보안을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통합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원칙이, 보안의 책임은 사실 물론 보안 부서가 갖고 가긴 합니다. 보안 담당자가 갖고 가긴 해요. 하지만은 거기에서의 책임은 보안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보안에 대해서 이 전체 임직원들, 현업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리드하지 못하는 관련형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운영하는, 실제 이 보안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했을 때는 전체 직원이 다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현업이 갖고, 이 현업이 제대로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뭔가 보안적인 활동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이끌어주고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책임은 보안부서에 있다는 거죠. 보안 담당자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는 누가 테스트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개발자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자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니 보안 전문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계속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보안 테스터 내지는 보안 부서, 보안 담당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이제 올바로 이해해라 하는 부분들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보안은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큰 홀은 사람이라고 어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조직, 프로세스, 법적 규제 이런 것이 다 보안 전문가들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회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해커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양성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제 우리 오해할까봐 기술 중심적인 그런 해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 조직, 프로세스, 법적 규제, 기술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보안 전문가를 10만, 1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양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더 보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밖에 사고를 해라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행동을 해요. 개발자의 그 프로세스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자기가 편한 이제 그런 자유로운 기본 행동 패턴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이나 비논리적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언유스 케이스를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해서 사용자의 기본 행동 패턴을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얘가
SK 인젝션이죠. SK 인젝션. 물론 이제 뭐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SK 인젝션 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창의적인 거죠. 개발자들이 이제 변수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입력값을 넣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용자들은 전혀 다른 기발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대상을 이해하고 명세적으로 문서하는 거, 아키텍처, 데이터 흐름도, 유스 케이스, 언유스 케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화 다 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 전략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같은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기술 능력적으로 하던 이제 분들이 사실 이제 기업 내에서의 보안 전문가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 중심으로 많이 해왔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도 계속 디벨롭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툴들 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전문가라고 한다고 보면은 이제 직접 툴을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보안 툴 정도는 이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한계도 이해해서 내가 이 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안 테스트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소스 코드 분석하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고 지표를 개발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보안에 대한 수준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연구 같은 것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결과 자체도 명쾌하게 문서화해서 문서화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기술에서 실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안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아주. 자, 테스트 기법의 종류, 4가지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작업 조사 검토, 위험 모델링, 소스코드 검토, 모의해킹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수작업 조사 검토는 보통 요구사항 수집할 때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사라든지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매우 효과적인 사고와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죠? 이게 참 단점이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전문가가 있어야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험 모델링. 아까 언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위험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언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막 쪼개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취약점이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위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술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적 관점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본다라는 특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듯이 좋은 위험 모델이 곧 좋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좋은 위험 모델이 그런 취약점이 막 그 일반적인 취약점에 노출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해 주긴 하겠지만 좋은 위험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름길도 없고 안전함도 없다는 게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소스코드 검토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상에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거고요.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고 전문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가져갈 때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최신의 보안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취약점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못하는 게 있어요. 전문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결함 이런 것들은 솔루션 같은 것, 취약점 스캐너에서 이런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스터에그나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하기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보안 테스터가 좀 숙련돼야 되겠죠. 숙련된 보안 테스터, 보안 개발자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취약점들은 이제 좀 확인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도 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해킹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통 배포한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침투 테스팅, 윤리적인 해킹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침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매우 안 좋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맞죠? 무해킹을 했는데 무해킹에서 막 뚫려요. 그럼 실제적으로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침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죠? 무해킹을 했는데 뚫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문제가 없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죠. 그죠? 지금 테스트한 방법론의 수준 내에서는 안전하겠지만 새로운 공격 방법이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지고 또다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왜 안 좋은 문제가 있는 거는 무해킹을 통해서 파악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해킹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무해킹은 사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테스트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실제로 수정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마지막 통지 테스트 용도로 무해킹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수정 개선했다라는 걸 확인한다기보다는 지금 무해킹하는 그 침투 테스터의 역량에 의지해서 그 사람이 발견된 사항들을 리포트 받고 리포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이제 그러한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테스터의 역량에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 문제는 확인이 되지만 그 외에 그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안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앞 단계부터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하는 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사실은 이제 무해킹 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테스트 기법 활용에 대한 가이드 보면 뭐 테스트 노력의 비중과 테스트 기법에 대한 테스트 노력의 비중 쭉 나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보다 앞에 노력을 이제 더 많이 디파인 단계나 디자인 단계나 적어도 디벨롭 단계에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스 리뷰나 매뉴얼 조사 같은 것이 노력도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것이 앞단에 잘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해킹,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스캐너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스캐너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브루트포스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30에 28등까지 해야지 이 백도를 찾을 수 있는데 소스 코드를 전문가가 딱 보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캐너의 한계가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쿼리 문체에 담긴 부적절한 암호화로 생성된 인증 정보 이런 것들은 역시 비즈니스 로직과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캐너를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느냐, 보안 전문가가 항상 가격 테스트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계와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테스트 계획 방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테스트의 목표를 가급적이면 보안 통제가 우리가 앞서서 그 디자인 단계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현돼야 된다라고 이제 했죠. 그 다음에 그 언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창의적으로 활동할 거에 대해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안 통제가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안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기반으로, 어떤 게 탑10이나 아니면 CWE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취약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알려진 취약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안 시큐어하게 잘 코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를 이제 보안 테스트의 목표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겠죠. 문서화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문서를 어떻게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보안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6회 혹은 10회 뒤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계정을 잠근다든지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는 최소 6개의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밀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될 때 마스킹을 한다든지 로그인 실패했을 때 사용자에게 특정 검증 에러를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들이 되겠죠.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기술이 되는 항목들이 되겠고요. 위험기관 보안 요구사항들은 이제 그런 기능보다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나 C레벨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사실 아까 그런 기능 요구사항들이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파괴되는 걸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러프하게 잡고 이제 위험 모델링의 하나의 항목을 시작 항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쭉 기술한 거를 그렸고요. 그다음에 위험은 이제 사실 이제 발생 가능성과 영향, 그죠? 이 두 가지. 발생 가능성이라고는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취약점이죠. 취약점이 어떻게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임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리스크라고 본다고 한다면 먼저 위험을 식별하고 거기에 대한 발생 가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취약점과 위험 요소를 분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팩을 이제 검토한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험 정도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서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느 완화 전략을 현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똑같아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때도 취약점 테스트나 취약점 진단을 통해서 취약점을 발견해내고 그 취약점이 얼마나 이 발생 가능하냐, 즉 익스플로이트, 공격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임팩, 영향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리스크 정도를 결정하게 되면 이거를 요번에 패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향후에 패치를 할 거냐는 위험 완화 전략 아니면 이런 것들 다른 보안 통제 솔루션으로 대체할 건지에는 이제 완화 전략이 나올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로드맵에 따라 이제 쭉 이 위험에 대한 경감 전략을 이제 이행을 해 나가겠죠. 그다음에 유스 케이스 및 이제 그 언유스 케이스를 통한 이제 보안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유스 케이스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을 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원 관계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악용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언유스 케이스예요. 그래서 언유스 케이스를 작성한 그림을 보면 뭐 이런 형태의 언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보면 맨 위에 맨 위에 유저 있죠? 유저가 그죠?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쭉 넣는 거죠.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사용자 인증 단계를 지나가서 인증 이후에 만약에 이제 틀렸으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수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패스워드 밸리데이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어카운트를 락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도 쭉 밟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 쪽에 언유스 케이스라고 하면 브루포스 어택을 하는 거예요. 브루포스 어택을 통해서 난 잘 모르지만 그냥 랜덤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막 무작위로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요거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계정을 이제 추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언유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복잡도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면 복잡도를 이제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딕셔너리 사전 기반의 이제 그런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디렉토리 기반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위협 시나리오를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악용할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위험 모델링입니다. 위험 모델링이고 이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보안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들을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 넘어갔네요. 개발 단계, 개발에 대한 테스트 단계에서 보안 테스트는 이제 보통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세운제 인수 테스트 이렇게 좀 나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에 의해서 보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에 대해서 직접 소스 코드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통합 테스트나 사용자 인수 테스트는 보통 전문팀에 의해서 많이 하고요. 해킹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제 보통 진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밟게 됩니다. 보안 테스트의 성과 지표라고 그러면은 간단해요. 개발했는데 얼마나 취약점이 발견되느냐,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못했지 하는 이제 발견된 취약점의 총 개수.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은 이제 발견했는데 발견한 취약점을 얼마나 빨리 고쳤느냐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성과 측정 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별로 얼마나 취약점이 발견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그 SDH에서 보면은 여기 오늘날의 보안 테스트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빌드, QA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보안 테스트를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급격하게 한 번 하죠. 한 번 하고 미트 못하면은 보안 담당자랑 실랑이를 막 하죠. 개발도 조금 수정하긴 하겠지만 납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 허용을 해달라고 보안 담당자한테 굉장히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이제 수락하게 되면 그냥 프로덕션을 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취약하다라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아이디어랑 그림이 된다고 보면은 코딩 단계 이전부터 굉장히 보안 테스트가 활발하게 돼서 계속 논의되고 시큐어 코딩을 확인하고 QA는 다시 보안 테스트에서 제대로 잘 구현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안적인 품질 검사를 다시 한번 또 하고 프로덕션 가서도 또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쭉 돼야지 이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좀 보안 테스트 아니면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구현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이 보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 단계별로 보면 이제 SDS 내에서 보면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내야 되겠고요. 위협 모델링 아까 봤던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는 이제 보안 설계나 아키텍처 분석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코딩 단계에서는 당연히 보안 코딩 해야 되겠죠. 코드 검토해야 될 거고 테스트는 이제 보안 테스트 해야 될 거고요. 디플로이는 이제 안전하게 배치를 해야 되겠고 향후에 나오는 지속적인 취약점도 관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안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고 또 지속적인 보안 테스트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각 단계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지속적으로 보안 교육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안전하게 그래서 APT 대응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APT 대응도 사실은 한두 가지의 솔루션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프로세스 기술이 삼위일체가 될 때 그때 이제 APT 대응이 이제 비로소 의미가 있겠죠.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이제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된다해서 어떤 취약점을 이번에 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컴퓨니케이션 레벨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 기준을 가지고 스캐닝해서 발견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지를 이제 트리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지에서 발견된 사항들은 이제 어떤 그 픽스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게 어사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레미디에이션 한 다음에 다시 또 스캔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들이 정말 맞는지를 트리지에서 모니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계속 지속적인 취약점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S 내 테스트 기법은 이제 보통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동적 분석, 그 다음에 정적 분석, 퍼포먼스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코딩 단계, 그 다음에 빌드 단계, 이때는 이제 정적 분석을 많이 쓰고요. 이 QA, 시큐리티 QA 단계나 프로덕션 단계에 있어서는 동적 분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SBS의 테스트 기법 운영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개발팀에서는 이제 소스를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이 소스에 대해서 개발팀이 이제 취약점 검사를 하죠. 취약점 검사를 하고, 보안 담당자는 이제 어떤 취약점을 검사할 건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소스 코드에 대한 취약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주기적인 취약점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취약점을 관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을 이제 픽스해야 되겠다 해서 소스가 수정이 되면, 소스가 수정된 것들이 정확하게 또 수정이 되는지 취약점 검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서버에 반영이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스캐닝을 한 번 더 해서 QA, 보안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이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은 이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볼게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동적 테스트 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화이트박스 분석은 정적 테스트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 같은 경우,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가 해킹하듯이 하는 테스트 방법론을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제 소스코드 검토하는 거를 정적 분석 내지는 화이트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블랙박스는 소스는 잘 모르지만 진단하는 걸 말하고요. 화이트박스는 소스를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색깔의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자체가 불필요하죠. 그냥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커가 해킹하듯이 쭉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이 가동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스 코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내에서 HTTP 이외에 굉장히 더 많은 그런 테스트들을 이제 쭉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가 각각의 테스트 기법은 이 커버리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정적 테스트죠. SAST는 Static Analytic Security Test의 이제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정적 테스트에서 보면 이제 주로 코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null point difference라든지 threading issue, 그다음에 프리앤 유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코드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취약점 기법들을 분석해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 이게 이제 SAST고요. 그다음에 이제 DAST는 동적 분석에 그래서 다이나믹 어널리틱 테스트라고 해서 동적 분석 기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해커가 공격하듯이 외부에서 쭉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OWSP 탑10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취약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나 SK 인젝션이나 그다음에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포렌즈나 등등, 아니면 프로토콜 기반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외부에서 해커들이 볼 수 있는 관점의 그런 결과들을 내주는 것이 이제 DAST 테스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SK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리스폰스 스플리팅 등등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통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SAST나 DAST, 그러니까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 모두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매뉴얼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비즈니스 로직 이슈는 이런 동적 분석이나 정적 분석에서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 웹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취약점을 진단할 때는 SAST, 정적 분석 도구도 필요하고 동적 분석 도구도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의 코드, 소스 코드 볼 수 있는 역량 이것도 같이 필요해야 그나마 좀 더 많은 커버리지의 보안 테스트가 진행된다라고 하겠죠. 그럼 이건 최신 나온 이제 그 테스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블랙박스하고 화이트박스하고 약간 중간이라는 의미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동적 분석을 약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을 하는 그런 인프라 내에 블랙박스 엔진이라는 것이 탑재가 되고, 블랙박스 에이전트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레벨에 삽입을 해서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반응들을 런타임 레벨에서 뭐 에러라든지 뭐 데이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정밀한 정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 테스트 기법이 그래스박스 테스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에 대한 사항인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봐야 될 사람한테 발견된 사항들은 보고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 중심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원인 중심적으로 이제 보고를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결과 중심적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젝티브 서머리 쪽에 보통 많이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쭉 테스트를 해보니까 취약점 몇 개 발견됐고, 취약점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취약점 상은 몇 개, 중은 몇 개, 하는 몇 개, 이렇게 해서 결과 중심적으로 보통 이젝티브 서머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진들을 위해서 원인 중심적으로 이렇게 코딩이 잘못됐고 구조적인 허점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에 이 설정이 잘못돼서 보안이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이제 원인 중심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포함된 이제 권장 항목들 같은 것들 보면 해당 이슈가 노출된 보안 위협, 근본 원인, 그 다음에 그 이슈를 발견하기 사용된 테스트 기법, 취약점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 취약점의 위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면 보안 테스트 보고서 작성 방법을 보면 이젝티브 서머리, 아까 봤듯이 결과 중심적으로 이젝티브 서머리 한 주고요. 그 다음에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오버뷰 대략 기술해 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 각각의 상세한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어떤 곳에서 어떤 취약점이 어떻게 원인이 돼서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쭉 기술하는 것이 세 번째로 어세스먼트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구성으로 해서 보안 테스트 작성을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다들 잡고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이론적이고 지루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근데 약간 이론적이라서, 조금 따분할 수도 있는데, 네, 개발 쪽 하다 보니까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은 향후에 이제 실제 실무 업무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알지는 못하니까는 고민을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은, 제 시간도 좀 짧게 끝냈습니다. 짧게 끝냈는데, 사실, 요거, 지금 실제 대학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요 장점을 가지고 한 3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라이트하게, 1시간 만에 쭉 끝냈고요. 이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어떤 것도 좋아요. 질문 해주시면은, 네. 그쵸. 보안 쪽에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가 기술도 깊게 알아야 되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책, 문서 작성하는 법까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3시간 좀 할 걸 그랬나? 네, 한차원이 기절하고 계십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요, 일단 리코딩 잠깐 끊을게요. 지금 리코딩도 되고 있어서.